소개받은 당국의대 박형욱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또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에게도 미안하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서울대병원 비대위에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개괄입니다. 가장 쟁점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정부 발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발표 자료 중에서 정부 발표에 관한 부분은 살짝 건너뛰고 제 말씀 위주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2월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2024년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 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에 제2차 건강보험 조합계획이 발표가 됐는데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이러한 발표에서 조금씩 구체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 2월 29일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안 공청회가 열렸는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서 다소 모호했던 부분들이 이러한 공청회에서 조금 더 명확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6일 날 의료개혁 특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벼랑끝 당시 이제 민생토론회에서 벼랑끝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살린다라는 내용인데요. 오히려 필수의료가 벼랑 끝에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의협하고 복지부의 의료현안 협의체에 2차 의료현안 협의체 당사자로 참석을 했었는데요. 깜짝 놀란 게 사실은 그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의대 중원수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정부가 반복해서 논의를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고 대단히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의사소통을 잘 해야 될 텐데 그렇게 좋지도 않은 계획이면서도 불구하고 대화를 했다고 일방적으로 거짓말을 해 나가면서 정책 추진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문제의 근원, 불공정 의료 생태계라는 게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럴듯합니다. 또 우리 임상에 계신 선생님들이 정말 선량한 마음으로 자기 이제 필수의료에 종사하면서 또 이제 후배나 제자들이 또 이렇게 실손 비급여 미용 시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야 된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정부는 이거를 슬쩍 비트는 겁니다. 사실은 슬쩍 비틀어서요.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우리가 사회에서도 요새 일타 강사 그러면 굉장히 이제 돈을 많이 벌죠. 그런데 일타 강사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교사들이 교직을 포기하거나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일부는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최근에 이 교대 기피가 일타 강사들이 너무나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 교직을 포기한다기보다는 임용적체라든지 교권 추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자신의 어떤 소망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필수의료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래서 정부의 이 어떤 원인 분석을 보면요. 비급여 탓을 하면서 초저수가 문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죠. 우리나라 수가가 얼마 낮은지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카톨릭 대학의 정대영 교수가 국가별 내시경 수가 2016년 자료인데요. 한국이 당시 42,000원 정도 되죠. 영국의 공공병원마저도 한 6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당시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차이가 큰 거죠. 또 최근에도 싸고 좋은 건 없어 전공에 떠나게 만든 필수의료 저수가 문제 이런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또 최근에 이제 국제보험연합에서 작성한 자료를 보면은 이 충수절제술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413달러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나라가 거의 뉴질랜드가 6,500달러, 미국은 13,260달러 이렇게 높게 나타나고 있죠. 너무도 초저수가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수가를 올렸더니 교수가 개원한다고 나가더라라는 식으로 응대를 하는데요. 일부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부 사례를 가지고 전체 구조를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마치 그것이 원인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제 나가면서 극도의 효율적으로 움직이던 병원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대학병원 매출이 반토막 나고 이런 것은 말하자면 초저수가를 정말 엄청난 효율성을 가지고 박리담회를 통해서 유지되어 왔던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19년 동안 의대 정원이 동결돼 있었다.
사실 국민들한테 마치 의사가 늘지 않은 것처럼 착시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선동적인 구호를 쓴 겁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미 우리나라 의사 증가율은 대단히 높죠. OECD 5년간 제일 높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인구가 4.6%일 때 전문의는 40.8% 늘었다. 이런 이제 통계 자료도 있고요. 또 15세 미만 인구 수는 10년 동안 21%가 감소했는데 소총과 전문의는 32.7%가 증가했기 때문에 15세 미만 10만 명당 소총과 전문의가 무려 67.9%가 증가했다. 오히려 인구 대비 전문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한 겁니다. 그런데 국민은 이런 걸 모르죠. 19년째 의대 정원이 동결됐다. 이 구호, 굉장히 선동적인 구호만 기억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패키지 추진 방향인데요. 뭐 크게 네 가지입니다. 의료 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공정보상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의료 인력 확충과 관련해서도 의대 정원 확대 얘기가 나오고 수급 정책 체계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학적 데이터 기반으로 주기적으로 인력 수급 추계 및 의대 정원 조정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사실 이거를 먼저 만들고 정원을 확대해야 되겠죠. 그게 아마도 올바른 순서일 겁니다. 거꾸로 한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기초 임상교수를 확충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뒤에서 보면 정말 이게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보면 또 인턴제 개선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 이게 진료 면허제, 뭐 이런 개원 면허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우려를 이제 낳게 하는 그런 건데요. 왜냐하면 지금도 인턴 수련이 굉장히 잘 안 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2년으로 늘리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아마도 제 생각에 합리적인 정책 결정자라면 일단 현재 1년 단계에서 수련을 잘 시키도록 개선을 한 다음에 그거를 2년으로 확대하는 게 아마도 올바른 순서일 겁니다. 만약에 이제 전자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2년으로 늘리게 된다면 아무리 좋은 명분을 가져다 대도 젊은 의사들을 그냥 노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뭐 여기 보면 뭐 근무 시간 단축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의 중심 병원을 위해서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전문교수 정원을 2025년부터 대폭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또 뭐 공유형 인력 운영이라든지 여러 얘기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면허관리 선진화제도 그래서 개원 면허의 단계적 도입 뭐 이런 걸 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4월 26일 날 건정심에서 올해 2024년 건강보험 종합계획 실행 방안에 처음에는 국립대병원 전임교원 600명 확보 내용이 있다가 삭제가 돼버린 채로 이제 기자들한테 배포가 됐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뭐 몇 확보하겠다 그래놓고 말한 입에 침도 마르기 전에 이렇게 이제 계획이 정확하지 않은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지역의료 강화인데요. 지역의료 강화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누가 맡아도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 뭐 여러 가지 이건 이제 생략을 하겠습니다. 생략을 하고 여기 보시면은 뭐 지역 필수 의사제라든지 계약형 필수 의사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또 지역 의료 지단 맞춤형 지역 수가 도입 확보 방안 이런 것도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 필수 의료 패키지에서 어떤 거는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하겠다 그런 게 있는가 하면 수도권 병상 관리 같은 거는 내용을 읽어보면 알맹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써놓은 거죠. 써놓은 거고 적극적인 정책 의지가 있는지는 이 문건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지가 별로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지역의료 관련해서 우리가 군부대 떠나자 무너진 상권, 빨라진 지역소멸 시계 이런 게 있죠. 지역에 국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에 식당을 하는데 손님이 없으면 식당이 유지될 수가 없는 거겠죠. 게다가 우리나라가 2000년도에 진료권 제도라는 거를 없애면서 서울로 환자가 몰리게 됐는데 정부가 사실 그거를 계속 방치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지역 소멸이 되는데 그나마 있는 환자도 서울로 다 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또 이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 1조 원의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쓰겠다 그랬는데 이런 자금들이야말로 의료 분야에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환자가 없다면 만약에 정책 결정을 해야 되겠죠. 서울로 가는 걸 계속 내버려 두면서 어떻게 할 수 없다면 지방에는 사실은 국가의 재정 정책으로 병원을 유지하는 게 합당할 겁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있긴 참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인데요. 이 필수의료 패키지에서는 상당히 모호한 상태로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요 이제 뒤에 보시면은 이게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안을 요약한 겁니다. 그 뒤에 정부가 발표한 건데요. 내용을 보시면요. 중상해하고 사망에서도
필수 의료와 일반 의료를 구분해서 일반 의료는 여전히 처벌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 의료는 소위 필수 의료에서도 사망은 임의적 감면 제도로 유지를 하겠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종합보험을 매개로 하겠다. 종합보험을 가입했을 때 이러한 혜택을 주겠다라는 것으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의료라고 하는 것이 사망 환자가 발생할 수가 있죠. 만약에 이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사망이 빠진다면 아마도 필수 의료에 전공하려는 그런 의사들을 유지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현행도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임의적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감면 안 되죠. 그냥 처벌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을 임의적 감면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실효성이 없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면책 제외 사유들이 있습니다. 의료분쟁조정법상 조정 불응을 했을 때라든지 그럴 때는 면책을 제외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아까 종합보험 가입해가지고 재원을 누가 부담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자면 지금도 필수 의료는 사실 산부인과라든지 소아과 같은 아주 저수가 또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유지를 하는데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것마저도 니들 돈으로 해라. 그러면 아마도 필수 의료를 살리기보다는 오히려 안 하게 되는 그런 걸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정부에서 이제 필수 의료 패키지에서는 보험료를 좀 지원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2024년도 주요 정책 추진에 관련 내용을 보면 필수 진료과 전공의 의료사고 보험료 지원 계획은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외국의 사례인데요. 사실 제가 이제 정부 관계자들, 공무원들하고 만날 때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그렇고 그 뒤에 공무원들하고 만날 때 외국의 얘기를 해드립니다. 이게 나라별로 사실은 통계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영국은 굉장히 명확한 통계가 있는 나라입니다. 의료 중과실, 그로스 네글리전스라고 표현하는 건데요. 중과실의 경우에 여기 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가운데 prosecuted and convicted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4명입니다. 4명.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불과 4명이 유죄를 받았으니까 한 해에 1년도 아닌 거죠. 그리고 중과실의 경우에 이렇게 형사처벌할 뿐이지 일반 과실은 아예 형사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이제 내셔널 서비스 제도가 있는데요. 의료 사고가 났을 때 누가 그 책임을 지느냐? 이 컨설턴트들은 내셔널 서비스 직원이거든요. 우리로 따지면 대학병원이나 서울대학교 병원이나 또는 공공기관 같은 직원인데요. 사고가 나면 내셔널 서비스에서 해결을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왜? 공공의료를 이행하다가 문제가 발생한 거니까. 그러면 이제 영국의 GP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와 같은 자영업자에 해당이 되는데요. 아무리 자영업자라도 내셔널 서비스에 계약을 맺고 내셔널 서비스 의료를 하다가 난 사고에 대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책임을 져줍니다. 왜? 공적 의료를 제공하다가 발생한 일인 게. 여긴 GP라고 나와 있지만요. GP뿐만 아니라 간호사의 과실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줍니다.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의료과실 형사처벌은 거의 없고요. 독일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영미특별은 통상적 의료과실은 아예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중과실에 하나의 형사처벌하는데 실제 통계를 찾아보면 거의 안 하고 있다. 다만 이제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에는 과실로 생명신체 해를 준 경우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찾아보면 의료과실의 유죄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세계의사회 이사회가 서울에서 열렸죠. 그래서 거기 임원분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의료과학과 범죄행위로 취급되는 것은 정말 이례적인 사실이다.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경험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가 보상책의 공정성 제고인데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돈을 얼마로 올려주겠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이제 좋은 말이 많기 때문에 이제 임상 선생님들 보시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사실 잘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지나가고 여기 또 보면 혼합 진료 금지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2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나라의 의료를 외국에 소개하는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나온 것을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당시 건강보험률이 6.67%인데 한국의 건강은 OECD 회원국가의 평균 수준보다 높다. 비교해보자면 건강보험료율이 독일은 15.5%, 프랑스는 13.85%에 달하는데 더욱이 한국의 기대 수명은 OECD 평균보다 높고 유아 사망률은 OECD 평균보다 낮다. 적은 보험료를 가지고 정말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외국에는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알리고 어떤 말하자면 의료인의 그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해서 정부가 얘기를 하는 걸 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요. 2011년에 문재인 케어라고 하는 이제 정책이 시작이 됐죠. 굉장히 놀라운 정책이었는데요. 왜냐하면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이 보장한다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오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요. 통상적인 수준의 보험료 인상 3% 내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70%를 달성하겠다. 보장료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제가 그래서 2018년에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강의하면서 요거를 추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3%씩 올리면요. 임기 말인 2022년에 7.06% 정도가 됩니다. 실제로는 요거보다 좀 낮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2022년에 6.99%였고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 불과 1.49%. 그리고 2024년에는 아예 동결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제가 뒤늦게 저는 문재인 케어를 굉장히 많이 비판했는데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상대적으로 정직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재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지? 막 뭐를 올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원이라는 게 한정이 돼 있죠.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올리느냐 결정이 나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얼마나 올릴 거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럼 돈은 어디서 나오지? 결국 이 얘기는 뭐냐? 건강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정책적 의지 없이는 필수의료 지원은 100% 아랫돌께서 윗돌 개기로 끝나게 돼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여러 가지 그 공정한 보상 체계를 하는데 정말 정책적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패키지 추진 계획은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의료진, 어렵고 위험하고 힘든 필수 의료가 충분히 보상받고 사회적으로 존중을 받을 것이다. 장밋빛 환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치 흰쌀밥에 고깃국이라는 북한의 구호를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없겠죠. 과거를 좀 살펴보면요.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이 2019년도에 발표가 됐는데요. 거기 내용을 보시면요. 그야말로 장밋빛 내용으로 다 일관되어 있습니다. 이 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필수 의료의 위기를 예측을 했을까요? 전혀 예측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좀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혀 없죠. 여기 보시면요. 어떤 교수님께서 산부인과 분만실을 폐쇄하는가 하면 필수 의료의 위기에 대해서 써놓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적 글이신지 혹시 놀랍게도 1992년에 김효익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필수 의료에 징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지부가 무시해 온 거죠. 그리고 이 2차 건보계획을 보면요. 시장 실패라는 요구가 나옵니다. 사실은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부 실패죠. 왜 우리나라는 그냥 자유로운 시장 경제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부터 끝까지 다 정부가 주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가 굉장히 독특한데요. 이게 듀얼 프랙티스라는 게 있습니다. 외국은 서울대병원 교수님들이 오프 시간에 프라이빗을 가서 이렇게 진료할 수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허용이 되고 있지 않죠. 우리는 굉장히 독특한 의료 체계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은 사실 우리나라가 모든 게 강제 지정, 강제 수가화되기 때문에 위험도 높은 미국의 경우에는 수가를 올려서 의료사고 배상이 높아지면 수가를 올려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대응이 안 되거든요. 본질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죠? 관두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독특한 특징과 필수 의료의 위기가 있습니다. 사실 공공병원, 서울대학교병원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는데 여기 보면요. 월드 베스트 하스피탈이라고 여기 보면 캐나다의 토론토 하스피탈이 5번으로 되어 있는데 이 레버뉴를 보면요. 온타리오주에서 약 2조 3,700억을 받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방서가 불 끄면 대가를 받고 운영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의 선생님들 굉장히 고생하라는 거죠. 공공의료기관은 민간의료기관처럼 돈을 벌어 생존해야 되고 반면에 민간의료기관은 공공의료기관과 동일하게 규제를 받으면서 망하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필수의료 초저수가는 정부가 만든 거고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현상이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거버넌스 구조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추상적인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정책 지원을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정부는 OECD 국가의 민간 공공의료 수가와 우리나라 건보 수가를 객관적으로 비교해서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필수 위기를, 의료 위기를 극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정부는 주국가에서 의료 과실에 대한 형사처벌은 거의 없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야 되죠. 그걸 반드시 채택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국민이 그런 걸 알아야지 의료계가 결코 특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필수의 위기가 시장 실패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현실 무시한 규제 때문에 발생한 정부 실패인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비전문적인 행정관료들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대한민국 의료의 거버넌스 구조를 혁신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